저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오셨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그게 제가 이런 걸 받아서요. 여기 은행에 금고가 있다고 그러던데 맞나요? 저희 은행 보관 금고 찾으러 오신 거세요? 예. 아, 제가 열쇠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여기 은행 열쇠가 맞는 건가요? 은행에 금고가 있는 건가요? 제가 이런 건 몰라가지고. 예, 고객님. 저희 은행 보관 금고 열쇠가 맞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면 이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잔뜩 긴장해 굽은 어깨를 쭈뼛거리며 은행으로 들어간 저는 아무 직원을 잡고 금고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은행에 금고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뭘 어떻게 해야 하나 몰랐거든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야 은행에 공과금이나 내고 적금이나 들어봤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일도 이용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왠지 나와는 다른 세상 이야기인 것만 같은 상황에 저는 괜히 의기소침해지고 긴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걱정하며 은행에 들어가 제가 가지고 간 열쇠를 보여줬더니 다행히 안내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은행 직원이 잠시 후 저를 VIP실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세상에 VIP실이라니 은행 안에 이런 데가 있다는 건 어디서 말로만 들어봤지 제 눈으로 목격한 건 난생 처음이었어요. 저 같은 놈은 평생 가도 들락거릴 일이 없는 곳이라 여기야말로 정말 별세계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나 참, 이럴 줄 알았으면 옷이라도 좀 잘 입고 올 걸. 새삼 제 꼴이 우습다 싶었어요. 오래되어 여기저기 해지고 낡은 제 옷차림과 흙만지며 일하다 보니 씻어도 어쩔 수 없이 흙이 빠지지 않는 제 거친 손이 너무나 부끄럽고 초라하기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금고를 신청한 게 아니고 열쇠를 증여받았거든요. 그런데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보관금고의 소유는 열쇠 소유주에게 계시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실제로도 유언 대신 열쇠를 남기시는 고객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아마 고객님도 그러신 거겠죠? 예. 제가 모시던 분께 받은 거라서요. 참. 이런 데는 처음 와봐서 괜히 뭔가 잘못한 것 같고 불편하고 그러네요. 그럼 혹시 금고에 뭐가 들었는지도 아시나요? 아니요. 보관금고는 철저히 보안으로 유지되고 있고 금고 안은 고객님들만 사용하시는 거라 저희도 무엇이 들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금고는 절대 유출되지 않고 그럴 수도 없거든요. 그렇겠네요. 제가 뭘 잘 몰라서 괜한 걸 물었습니다. 우선 이쪽으로 오시죠. 잠깐의 확인 절차 후에 금고 이용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VIP실에서 기다려주세요. 다행히 금고는 보안이 확실한 듯 보였고 금고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금고를 사용한 사람 외에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은행 직원들을 저를 대단한 사람인 양 VIP로 모시더니 금고를 열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주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저는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초에 그 금고는 제 금고가 아니었으니까요. 거기다 저는 그 안에 무엇이 들었을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 금고는 제가 일하며 모시던 사모님께서 제게 증여해 주신 것이었거든요. 유언처럼 열쇠만 남기신 사모님을 떠나보내드리고 이제서야 금고를 찾아왔던 겁니다. 그렇게 얼마나 기다렸을까? 잠시 뒤 직원은 저를 데리고 대여 금고실이라 써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보통 유리문이 아니라 대단한 두께로 보이는 철문을 마주하니 이 안에 금고가 있다는 걸 저도 알겠더군요.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자 또 다른 두툼한 철문이 등장했습니다. 보관 금고가 은행 직원의 말대로 철통 보안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겠더라고요. 대체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순간 괜히 긴장감이 돌고 저도 모르게 저절로 침이 삼켜지는 듯 했습니다. 고객님, 이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개인 보관 금고를 이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만 이 문을 열기 위해서는 열쇠 말고 따로 지문 인식이나 비밀번호가 필요한데 혹시 알고 계실까요? 예? 비밀번호요? 순간 은행 직원의 물음에 제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금고 소유주가 아니다 보니 지문 인식 따위를 한 적이 있을 리가 없었고 비밀번호는 기억나지 않았으니까요. 열쇠만 가지고 오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이런 난관이 있나 저도 모르게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는 기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제게 이 금고를 열어보라 말씀하신 사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날짜를 하나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나더라고요. 아프신 분이 횡설수설 하시는 통에 아픈 사모님 걱정하기 바빠서 귀담아 듣지 않았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 날짜가 저한테 아주 중요한 날이었구나 싶더라고요. 저 혹시 비밀번호가...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 1028. 저는 속으로 그 날짜를 조용히 읊으며 비밀번호를 입력했고 인증되었다는 안내음이 들리고 두꺼운 철문이 덜컹거리며 열렸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그게 정말 비밀번호가 맞아서 다행이다 싶었죠. 그렇게 직원을 따라 열린 철문 안으로 들어가자 그곳에는 1000개도 넘어 보이는 대여 금고들이 천장까지 높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서류철 사이즈로 보이는 작은 금고부터 제 몸도 구겨 넣을 수 있어 보이는 대형 금고까지 은색 철제로 된 캐비넷들이 쌓여 있는 모습이 웅장해 보이기도 하고 무척 압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제 평생에 그런 광경은 처음이었지 싶네요. 그렇게 안으로 들어가자 직원이 제 금고가 들어있는 번호의 캐비넷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서 또 다른 철제 상자가 나오더군요. 몇 번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소중히 보관된 상자를 보니 새삼 내가 어디를 온 건가 실감이 나는 듯 했습니다. 굉장히 묵직해 보이는 상자의 무게에 저는 더더욱 안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렇게 직원의 도움으로
상자를 빼내자 직원이 상자를 들고 안쪽의 또 다른 방으로 저를 데려가 주었어요. 방 안은 작고 아늑한 서재 같은 느낌으로 제가 그 안에서 금고를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설명하더군요. 이제 이 안에서 금고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객님이 사용하시는 동안은 일체 다른 사람의 방해가 없으시니 충분히 편안히 사용하시면 됩니다. 상자는 저 혼자 열어보는 건가요? 네, 가지고 계신 열쇠로 열리실 겁니다. 그럼 저는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저 혼자 확인해야 한다며 저를 안내해 준 직원이 저를 방 안에 두고 떠났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금고를 앞에 둔 저는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복잡스러웠어요. 금고인이 분명 무언가 중요한 게 들었을 것은 같은데 대체 사모님이 저한테 뭘 남기고 가셨을지 상상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뭔가 대단한 걸 기대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긴장하고 기대한 것과 달리 고맙다는 말이 적힌 편지 한 장만이 들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도 저는 감사할 일이었죠. 왜냐하면 사모님께서는 이미 살아생전 제게 많은 것을 주시고 도움을 주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고아인 저에게는 부모님이나 다름없으신 분이셨죠. 사모님과의 인연을 설명하려면 제 이야기부터 해야겠네요. 저는 고아 출신으로 부모 얼굴도 모르고 자란 놈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려진 제 처지가 제 스스로도 가여울 지경이었지만 세상은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고아라는 이유로 괜한 오해를 사고 사람들의 차별과 손가락질을 받는 일은 어릴 적부터 너무 숱하게 겪어 이골이 난 정도였죠. 부모가 없는 게 내 죄도 아니고 왜 다들 나만 미워하는 건지 어릴 적에는 세상이 원망스럽기만 했어요. 하지만 결국 살다 보니 그것들도 모두 저 같은 사람들이 겪어야만 하는 일이더군요. 세상의 시선을 바꿀 수 없다면 내가 더 열심히 사는 수밖에 없다 싶었던 저는 어떻게든 세상에 발을 붙이고 열심히 살아보려 했습니다. 그렇게 고아원을 퇴소한 뒤로는 먹고 살기 위해 별별 일을 다 하며 아등바등 살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일하던 공장에서 저희 아내를 만나게 되었죠. 아내는 참 밝고 귀여운 사람이었어요. 공장장에게 혼이 나도 금세 다시 웃어 보이는 모습이 참 긍정적이다 싶어서 곱게 컸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 역시 저처럼 고아에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나랑 똑같이 부모 없이 고생하는 처지에 저 여자는 뭐가 좋아서 저리 웃을까 싶어 괜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렇게 궁금증으로 시작된 관심에 매일같이 그녀를 지켜보던 저는 어느샌가 그녀를 사랑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힘든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긍정적인 기운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그녀를 제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뒤로 아내의 뒤를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결국 사랑을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나라는 사람의 마음을 받아준 그녀가 참 고맙고 사랑스러웠죠. 근데 지영 씨는 어쩜 그렇게 매일 웃을 수가 있어? 나는 사실 처음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철부지 막내딸 정도 되는 줄 알았거든. 신기하네. 내가 어디가 그렇게 보였지? 애초에 철부지 막내딸이 공장에서 힘들게 일할 리는 없잖아. 그건 그렇지만 당신은 늘 웃고 다니니까. 혼이 나도 웃고 누가 싫은 소리를 해도 웃고 그런 모습들이 나랑은 너무 달라서 눈길이 갔어. 세상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당신이 참 멋지더라고. 그런 건 별로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웃는 건데 뭐. 웃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 물론 나도 기분 상하는 일이 없는 게 아니고 속상할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우울해하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잖아. 그렇다고 남들이 내 기분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웃게 되었어. 슬퍼도 외로워도 웃다 보면 언젠가는 다 괜찮아지는 것 같거든.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이구나. 나는 세상의 차가운 눈초리에 괜히 쪼그라들고 세상을 원망하기만 했는데 당신은 그걸 혼자 힘으로 이겨내고 있었구나. 당신은 정말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대단하고 배울 게 많은 존경할 만한 사람인 것 같아. 무슨 그런 거창한 말을 해. 그래봐야 나도 용진 씨랑 같은 고아일 뿐인데. 어쨌든 우리는 스스로가 아니면 챙겨줄 사람이 없으니까 나라도 나를 가엾게 생각하고 예쁘게 봐줘야지. 그뿐이야. 그래, 나도 그런 당신의 모습 배울게. 나도 앞으로는 당신처럼 밝고 긍정적으로 살아야겠어. 좀 더 용기 내서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 물어봐도 될까? 뭔데 그래? 당신 내가 프로포즈 하면 받아줄래? 아니, 줄 거지?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도 잘 알 테니까. 내가 앞으로도 당신 옆에서 당신과 함께 할 수 있게 허락해 줄래? 나랑 평생 함께 하자, 지영아. 뭐야? 용진 씨 이 말 하려고 그런 거야? 당연하지. 나도 용진 씨랑 언제나 함께하고 싶어. 사실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저는 결혼에 대해 큰 생각이 없었습니다. 고아로 자꾸 포기하는 것만 늘어나다 보니 그런 건지 제 주제에 결혼 같은 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게다가 무엇보다 저는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부모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런 제가 어떻게 자식을 낳고 키울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다 괜히 죄 없는 아이들만 힘들게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결혼은 욕심이다 싶었는데 아내를 만나고 나서는 그런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나도 분명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렇게 아내에게 용기 내어 프로포즈를 한 저는 아내의 기쁜 승낙을 들으며 조촐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허락받을 부모님도 없고 결혼식에 모실 일가 친척도 없었지만 작은 교회를 빌려 가까운 지인들을 모아 저희의 결혼을 축복해달라고 부탁드리게 되었죠. 얼마 안 되는 하객수가 초라하다 싶기도 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게 된 저는 더 이상 제 처지가 서글프지 않았어요. 어디에 있던 어떤 모습이던 아내와 함께라면 모든 것이 행복한 것만 같았거든요. 그렇게 지인들의 축복 속에 무사히 결혼식을 올린 저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하는 결혼 생활은 다시 생각해봐도 참 소중하고 행복한 시절이었구나 싶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힘들었고 크고 작은 어려움들에 직면해 왔지만 그럼에도 내 옆에 내 편이 있다는 것이 제게는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모든 것을 함께 결정하고 나누며 정다운 부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희 부부 사이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까지 태어나고 저는 그토록 두려워했던 부모가 되었죠. 하지만 더 이상은 두렵지 않았어요. 혼자였다면 엄두도 내지 못했을 일도 아내와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했거든요. 당신이 함께라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바보 같은 내 옆에 평강공주 같은 당신이 있으니 앞으로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걱정이 없지. 그래. 그러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나만 믿고 따라와요. 내가 항상 당신 옆에 있을 테니까. 당신은 정말 둘도 없이 좋은 아내와 엄마야. 나나 아이들이나 당신 덕에 행복하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아이들을 키워가는 기쁨을 누리며 더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로는 저도 아내도 더 바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책임져야 할 식구도 늘고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꾸려면 더 많은 것을 이루어야 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희 부부가 가장 바라고 노력했던 일은 바로 내 집 마련이었습니다. 부모 울타리 없이 살아왔던 저희는 평생을 내 것이라는 걸 별로 가져본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아이들에게는 내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안정적이고 따뜻한 집을 만들어주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군요. 물론 집을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은 알지만 저희 부부가 같이 합심해서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런 행운이 찾아오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저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더 열심히 바쁘게 뛰어다녔죠.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벌어야겠다고 생각한 저는 주말이면 단기 아르바이트에 틈틈이 대리운전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단기 알바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큰 도움은 되지 않았어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조금 더 나은 벌이를 위해 저는 여기저기 수소문하며 기술을 배우러 다녔죠. 그러다 한 지인으로부터 조경일이 잘만 하면 큰 돈을 번다는 소리에 저는 조경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결정한 일이었지만 사실 이런 제 결정의 이유에는 아내도 있었어요. 저희 아내가 꽃과 식물들을 너무나 좋아했거든요. 뭐가 그리 좋은지 길 가다 피어있는 들꽃만 봐도 예쁘다고 한참 들여다보는 아내를 보며 아내가 좋아하는 꽃과 나무를 기르는 일을 배워보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그러다 나중에 나이 들면 시골에 작은 집을 얻어서 정원을 가꾸며 살아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어쨌거나 기술이야 배워두면 두고두고 쓰일 거라는 생각에 저는 본격적으로 조경을 배우고 정원사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정말 돈벌이가 되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정원사를 찾는 곳이 많더라고요.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비싼 돈 주고 정원사를 쓸 일이 없겠지만 너른 마당에 정원을 가꾸는 부자들은 정원사가 필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잣집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정원을 꾸몄습니다. 철마다 가지치기며 분갈이며 이래저래 할 일은 참 많았죠.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라 그런지 대가도 후하게 치르고 덕분에 벌이도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고 시간적 여유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할 때는 하루 온종일 일해야 버는 돈을 정원사 일 몇 번이면 벌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저축하던 저희 부부는 청약을 열심히 부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이게 되려나 싶기는 했지만 언젠가는 불쌍한 저희들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없는 돈이다 셈 치고 꾸준히 넣었었죠. 그리고 그러다 몇 년 뒤에 정말로 저희에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경쟁률이 너무 심해 될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던 겁니다. 여보, 어떻게 하지? 왜? 무슨 일 있어? 당신 어디 아파?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어떻게 해? 우리 당첨됐어. 아휴, 제대로 알아듣게 설명을 해야지. 당첨이라니 뭐가. 우리 넣었던 아파트 청약, 그거 당첨됐다고.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정말 우리가 당첨이야? 그래, 우리 아파트 들어가게 됐어. 이제 그 집이 우리 집이 된다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 여보, 나 너무 기뻐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떻게 하면 좋아? 아유, 이 사람이 이 좋은 날 왜 눈물을 훔치고 그래? 울지 말고 기뻐해야지. 나는 너무 좋아서 그렇지. 될 거라고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꿈 같은 일이야, 정말. 그래, 정말 꿈 같은 일이다. 우리한테도 드디어 복이 찾아오나 봐. 당신 그동안 고생 많았지? 나 같은 놈 만나서 새빵살이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근데 이제 우리도 집이 생긴 거야. 당신이나 나나 고생 끝이라고. 정말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넣었던 청약이었는데 막상 당첨 소식을 듣고 나니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습니다. 어찌나 기쁘던지 그 순간만큼은 제가 세상을 손에 쥔 듯했죠. 늘 밝아 눈물도 없던 아내마저 소매 끝으로 눈물을 훔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와 저는 마치 어린 아이라도 된 듯 서로의 손을 마주 잡고 방방 뛰며 기쁨의 여운을 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쁜 청약 당첨 소식에 이대로 지나갈 수 없겠다 싶었던 저는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외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살뜰한 아내 때문에 그동안 외식은 손에 꼽았는데 이런 날이야말로 제대로 누려야 하지 않을까 싶더군요. 얘들아, 뭐 먹고 싶어? 오늘 다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우리 고기 먹어요. 고기 좋아. 고기? 우리 지은이 다 고기 먹고 싶구나. 그래, 우리 고기 먹으러 가자. 아주 배 터지게 먹고 오자. 여보, 그래도 너무 비싼 데는 말고, 알지? 에이, 그래도 이런 날 아무 데나 갈 수는 없지. 당신도 오랜만에 호강 좀 해봐야지. 호강은 무슨? 나는 비싼 거 안 먹어도 당신 덕에 늘 호강하는데? 우리 이제 집도 생기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동안 아끼면서 허리 졸라매고 살았으니까 이제는 좀 편히 살아. 응? 그래도 당신이 힘들게 벌어온 돈인데 집 샀어도 잔금도 치러야 하고 이사하려면 돈 들어갈 때도 많잖아. 됐어. 내가 좀 더 고생하면 되는 거지. 오늘은 내가 제대로 모실 테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마라. 결국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이 정도 호사 한번 못 누려볼까? 우리 오늘 한우 먹는다. 나 같은 놈 만나서 평생을 아끼고 안 먹고 고생만 하며 살았던 아내에게 저는 한 번쯤 호사를 누리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동안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서 참고 살았지만 이제 그 꿈을 이루게 되었으니 하루쯤은 우리도 남들처럼 평범한 호사를 누려보면 어떨까 싶었죠. 그래서 저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겠다며 길을 나섰습니다. 내 평생 한우를 먹어본 기억이 몇 번이나 되는지 식당을 가는 길이 설레기만 하더라고요. 아내도 괜한데 돈을 쓴다 타박하기는 했지만 표정을 보아하니 꽤 설레이는 듯 보였어요. 그렇게 기분 좋은 외출이 될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도 그토록 행복했던 외출길은 잠시 뒤 악몽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여보, 얘들아! 안 돼! 치훈아! 치훈아! 끼익 하는 시끄러운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쿵 하며 차체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린 직후 저는 그대로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외식을 하겠다고 차를 끌고 나갔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차와 부딪히며 사고가 났던 겁니다. 가족들과 하하호호 떠드느라 제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탓에 차마 맞은편 차를 피할 겨를이 없었죠. 그렇게 결국 사고가 나고 말았고 그 순간 공포에 질린 아내의 얼굴을 보며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깨어난 저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죠. 저희 애들은요? 제 차에 타고 있던 아이들 어떻게 됐습니까? 제 아들, 딸인데 애들은 괜찮나요? 무사한 거예요? 진정하세요, 환자분. 환자분도 의식이 없다가 일어난 거라 지금 막 움직이시면 안 돼요. 곧 수술 들어가셔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제 아이들은요? 저희 아내는요? 집사람이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 저희 집사람도 괜찮은 거 맞죠? 아이들은 무사합니다. 다행히 차 뒤쪽은 피해가 없었는지 아이들은 크게 다친 곳도 없어요. 많이 놀랐는지 지금은 치료받고 잠들어 있어요. 그나저나 환자분은 바로 수술 들어가셔야 하는데 아이들 봐주실 다른 가족은 안 계시나요? 애들 엄마는요? 애들 엄마가 봐주면 안 되나요? 아니면 저희 집사람도 많이 다친 거예요? 아유, 제발 저희 집사람 어디 있나 말 좀 해주세요. 아니, 제가 직접 보고 오는 게 낫겠습니다. 그게 환자분 너무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사실 조수석에 타고 계셨던 분은 돌아가셨어요. 이미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심정지 상태였고 저희가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보려고 했지만 당시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조수석에 있던 사람이 돌아가셨다니? 설마 그게 저희 집사람은 아니죠? 애들 엄마가 내 옆에 타 있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내분은 돌아가셨어요, 환자분. 안타깝지만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사람이 저보다 먼저 갈 리가 없는데. 하하하, 저희 집사람이 얼마나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요. 근데 그런 사람을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을 리가 없잖아요, 그쵸? 우선 지금은 환자분의 치료와 회복이 우선이에요. 이제 아이들한테는 아빠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환자분이 더 힘을 내셔야죠. 제발 정신 붙들고 치료부터 하세요. 예? 저는 아내가 죽었다는 의료진의 말을 처음에는 믿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내가 제 곁에 없다니 그런 건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부정하고 믿지 않으려 해도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날의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 아내는 뒷자리에 아이들을 지키려다 현장에서 즉사했고 결국 저희의 곁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런 아내의 희생 덕분에 아이들은 가벼운 타박상으로 목숨을 무사히 건질 수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잃어야만 했던 아내의 빈자리를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기에 믿기 힘든 현실이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아내가 목숨을 걸며 지킨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어떻게든 아내 대신 아이들을 위해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겨우 목숨을 건져 아이들 곁에 남았지만 안타깝게도 사고로 다리를 절게 되었거든요. 처음 병원에 실려왔을 적만 해도 저는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을 뻔 했었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게도 몇 번의 수술을 받으며 겨우 재구실 할 수 있게 만들기는 했지만 완전히 회복될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절름발이 호라비가 된 저는 불편한 몸으로 더 막막한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원 후 눈앞이 캄캄하기만 했죠. 당장 아이들과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런 몸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나를 불러줄 곳이 있기는 하려나 싶더라고요. 그나마 희망이라 생각했던 청약 당첨은 저와 아이들의 치료비로 큰돈이 드는 바람에 잔금 치를 돈이 부족해 물 건너 가게 되었고, 정원사 일을 계속해 보려고 했지만 다리를 쩔뚝이며 몸이 불편한 저에게 일을 맡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몸으로 노가다 판을 기웃거릴 수도 없었고요. 당장 아이들 키울 돈은 필요한데 돈을 벌 곳이 없으니 정말 미치고 팔짝 뛸 일이었죠. 사실 아내의 죽음 후 보험금이 나오기는 했지만 저는 차마 그 돈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목숨값이라 생각하니 그걸 쓴다는 게 차마 말이 안 된다 싶더라고요. 혹시라도 그 돈을 쓸 일이 생긴다면 그건 아마 제가 아니라 저희 아이들이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아주 나중에 제가 없을 때 아이들에게 힘든 일이 생긴다면 그 돈이 아이들을 위해 쓰이길 바라고 있었어요. 아마 아내도 그걸 더 바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저는 아내의 보험금은 절대 건들지 않은 채 혼자 버틸 수밖에 없었죠. 아내를 생각해서라도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봐야 하는데 당시의 저로서는 희망도 자신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던 상황에 저는 놀라운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같이 일을 했던 지인 하나가 제게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제 사정을 어떻게 알았는지 좋은 일자리가 있다며 소개를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성북동 부잣집에서 전담 정원사를 찾는데 한 달에 무려 1,000만 원이나 주겠다는 소개 자리였죠. 예? 1,000만 원이나요? 아니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많이 준답니까? 그냥 정원 관리하고 거기 온실이 있어서 온실 관리하고 그 정도야. 근데 제가 다리가 불편한데 그런데도 괜찮다고 해요? 자네 사정도 내가 다 얘기했어. 그래도 괜찮다고 하시네. 어차피 사다리 오를 만큼 큰 나무는 별로 없고 온실 관리가 주 목적이라서 그 집 사모님이 난초를 좋아하시나 봐. 그거 관리시키려고 정원사가 필요한 거라고 하시네. 그 정도면 자네도 괜찮지 않겠어? 그럼요. 그 정도면 아주 좋죠. 다리 불편해도 저 일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들 안 써주시니까 그랬죠. 근데 그렇게 일하고 1,000만 원이나 받으라고요? 그 난초들이 귀한 거라 그러시잖아. 몇 억씩 하고 그런 거니까 관리하는 사람한테도 돈을 쓰시겠다는 거겠지. 자네야 뭐 워낙 꽃을 잘 가꾸니까 그 정도는 어렵지 않을 거 아니야. 잘할 수 있지? 예, 맡기면 주신다면야 어떻게든 해봐야죠. 이런 좋은 기회가 어떻게 생겼나 싶어서 얼떨떨해서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힘든 일만 생기겠어? 이런 행운도 찾아오고 그래야지. 아무튼 그럼 자네가 일하는 걸로 알고 사모님께 전하겠네. 예, 감사합니다, 형님. 정말 감사해요. 감사 인사는 나한테 하지 말고 사모님께 해. 예, 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겨우 온실의 난초를 관리하고 정원을 가꾸는 일에 1,000만 원씩이나 주신다니. 저는 놀라울 정도로 솔깃한 그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아니었더라도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하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좋은 자리가 저한테 찾아왔다는 게 믿을 수가 없었죠. 제게 그 자리를 소개하신 형님 말대로 나한테도 드디어 좋은 일이 생기는가 보다 싶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소개를 받아 성북동에 찾아가게 된 저는 어머님 뻘의 노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혼자 지내신다는 사모님께서는 인자한 모습으로 저를 반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제가 소개받고 온 정원사입니다. 반가워요. 용진 씨라고 했지. 얘기 많이 들었어요. 꽃을 키우는데 아주 일가견이 있다고. 예, 제가 꽃을 잘 키우는 편이기는 합니다. 생전에 저희 아내가 꽃을 참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붙어 살다 보니 보고 배우는 것도 많고, 제가 정원사가 된 것도 저희 아내 때문이었어요. 사별했다는 얘기는 나도 들었네요. 그렇게 사이가 좋았다는데 참 안타깝네. 예,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애 엄마가 애들 구하려다가 그렇게 됐네요. 제 다리도 그 사고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처음에는 못 견디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몇 년 지났다고 이제는 어찌저찌 사라집니다. 애들 생각하면 제가 열심히 해야죠. 그래.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서 다행이네. 그럼 모쪼록 앞으로 잘 부탁하네. 내가 어머니 뻘인 듯한데 말은 편하게 해도 되겠지? 그럼요. 사모님 편하게 하셔야죠. 저는 뭐로 불러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 나도 자네가 아들 같아서 편히 대하려는 거니 그념치 말고 자네가 앞으로 해야 할 일에 크게 어려울 건 없네. 나는 정원과 온실 관리만 잘 되면 되니 더 시킬 것도 없고, 그러니 일만 제대로 한다면 출퇴근 시간은 자네 편한 대로 하면 되네. 식사는 때마다 주방에 가서 부탁하면 되고, 물품 구입이나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내 비서 통해서 하면 될 걸세. 보다시피 나는 몸이 그리 좋지 않아서 자네를 귀찮게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서 말이야. 휠체어에 타고 계신 사모님을 보며 그저 노환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셨던 모양입니다. 어디 많이 불편하세요? 사실은 내가 암을 앓고 있어서 말이야. 암이요? 아직 그리 걱정할 만한 단계는 아니니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이제는 머리 빠지고 병원에 누워있을 정도도 아니고 잘 관리만 하면 된다니 말이야. 아무튼 그래서 내가 더 정원 관리를 해보려고 하는 거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려니 낙이라고 할 게 없어서 말이야. 그나마 꽃 피고 낙엽 지는 것 보는 게 괜찮은 소일거리라고 생각해서 내가 자네를 부른 거네. 그러셨군요. 그럼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걱정하지 마시죠, 사모님. 제가 어떻게든 이 정원을 잘 가꾸겠습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사모님께서 멀리 나가지 않으셔도 좋은 풍경을 누리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자네가 그리 말해주니 내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구만. 그래, 자네 얼굴을 보니 믿음이 가. 그럼 앞으로는 자네만 믿겠네? 예, 사모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택에 가기 전까지도 저는 반신반의하고 있었어요. 누가 1,000만 원을 걸고 사기를 치려는 건 아닌지, 진짜 죽이는 하려는 건지 싶었는데, 인자하시고 푸근한 사모님을 마주하니 의심이 싹 거치더라고요. 게다가 사모님께서 정원을 꾸미시려는 이유가 따로 있으시다니 그 말을 듣고는 도저히 열심히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프신 사모님을 위해서 제가 정말 예쁘게 정원을 가꿔야겠다 싶었죠. 그렇게 성북동에서 일을 시작한 저는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내 정원이다 생각하며 돈 받은 값은 톡톡히 해내고 싶었죠. 다리는 불편했지만 의지만큼은 어느 때보다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정성과 애정으로 정원을 가꾸자 사모님께서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며 꽃과 나무를 즐기셨습니다. 그런 모습에 저도 꽤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풍경과 작은 행복이 있다는 걸 저도 사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종종 제가 직접 사모님의 휠체어를 밀어드리기도 하고 산책하며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며 저와 사모님 사이는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계셨으면 이런 기분일지 부모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제가 처음으로 느끼는 색다른 유대감이었죠. 사모님, 여기 꽃나무 좀 보세요. 제가 처음 왔을 적에는 거의 다 죽어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꽤 많이 만개했죠? 그러네. 정말이네. 어머나 구하라. 세상에 이렇게 고운 꽃이 있구나. 내가 이 집에 산 지가 몇십 년인데도 이 나무가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우는지 처음 알았네. 그러세요? 다행입니다. 자네 덕에 내가 생전 몰랐던 꽃도 다 보고 요즘 참 즐거워. 멀리 나가지 않아도 이런 즐거움이 있다는 걸 그 전에는 왜 몰랐을까? 꽃이나 나무나 다 가꾸기 나름이거든요. 저도 사모님께 예쁜 꽃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기뻐요. 그러고 보니 자네한테 아이들이 있다고 그랬었지? 예,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지훈이, 지은이라고요. 아들 녀석은 이제 6학년이 되고 작은 아이는 이제 4학년이에요. 아직 초등학생이면 한창 부모 손 탈 나이인데 애들이 너무 일찍 엄마를 잃었구나. 엄마가 많이 그립겠어. 예, 둘 다 워낙 의젓하고 기특해서 제 앞에서 엄마 얘기를 잘 안 꺼내기는 하는데 속은 그렇지 않겠죠. 저만 해도 맨날 아내 생각하는 걸요. 그래도 제가 곁에 남아서 다행이다 싶은데 저 혼자 부모 노릇을 다 하려니 그것도 쉽지가 않네요. 그렇지. 아무래도 호라비가 혼자 아이들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그럼 자네가 여기서 일하는 동안은 아이들은 어디 있나? 초등학생들은 학교도 일찍 끝날 텐데 말이야. 애들 둘 다 학원을 하나 보내고 있어서요. 사모님 덕분에 말이죠. 월급이 넉넉하다 보니까 애들 하고 싶다는 거 시켜줄 여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은 학교 끝나고 학원에 있다가 저녁쯤 끝나서 보통 제가 퇴근하고 들어가면 얼추 시간이 맞습니다. 가끔 주말에 나올 때는 옆집에 부탁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큰애가 다 커서 동생을 곧잘 챙기거든요. 그래도 애들은 애들인데 자꾸 애들끼리 그러면 되나? 그러지 말고 필요할 때는 종종 아이들과 같이 오게. 예? 아닙니다. 괜찮아요, 사모님. 괜히 애들이 여기 왔다가 사고라도 치면 어쩌려고요. 애들이 사고 쳐봐야 뭐 얼마나 대단한 사고를 치겠어.
그런다 해도 개의치 않을 테니까 편히 데려와. 어차피 이 집에는 나밖에 없잖아. 우리 손주들은 다 커서 유학이니 뭐니 잘 오지도 않고 나도 가끔은 애들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말이야. 게다가 이 멋진 정원을 나 혼자 보는 것도 너무 손해 아닌가? 자네가 열심히 꾸민 정원인데 자네 아이들도 볼 자격이 있지. 아버지가 얼마나 멋진 일을 하는지 아이들에게도 보여주게. 정말 그래도 될까요? 괜히 사모님께 폐가 되는 건 아닌지 해서요. 괜찮다니까 그래. 나는 상관없으니 아무 때고 애들 데려와서 밥도 먹이고 간식도 먹이고 와서 공부도 하다 가라고 그래. 비서한테 말해서 아예 방 하나를 비워둘 테니 편히 쓰게. 예? 아닙니다. 저희가 식구도 아닌데요, 무슨. 자네가 이미 내 식구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식구라는 말이 그거 아닌가? 같이 밥 먹고 정부 치고 지내면 그게 식구지 뭐. 별건가? 그러니까 꼭 데려와. 알겠지? 저희 아이들까지 챙겨주시는 사모님의 모습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사모님이 부담 가지실까봐 앞에서는 괜찮은 척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기는 했지만 사실 저도 아이들 때문에 이래저래 걱정이 많았거든요. 아직 어리고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을 제가 잘 챙기지 못하는 것 같아서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속을 어찌 아시고 아이들을 데려오라고 하시고 방까지 내어주시며 제게 식구라고 말씀해 주시는 사모님의 배려에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사모님의 말씀에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성북동을 찾게 되었습니다. 얘들아, 얌전히 인사드려라. 여기 성북동 사모님이시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사모님. 그래, 니들이 지훈이 지은이구나. 이 녀석들 인사도 잘하고 아주 의젓하네. 근데 사모님이 뭐니? 자네가 사모님이라고 부르라 그랬어? 나 원 자네 대체 애들한테 무슨 소리 한 게야? 사모님이 아니라 할머니라 불러야지. 할머니라고 해봐라. 사모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괜찮아. 내가 애들한테 사모님 소리 들을 건 아니지 않나? 할머니 뻘이면 그냥 그렇게 부르면 되지. 내가 괜찮다는데 뭐가 문제야? 아이고, 그래도. 내가 그게 더 편해서 그래. 애들한테 할머니 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러네. 지훈아, 지은아, 앞으로는 나를 할머니라 불러라. 알겠지? 네,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그래. 아이고, 귀여운 녀석들. 너희들 우리 집은 처음이지? 아버지가 여기서 어떤 일 하는지 궁금했지? 그게 아주 조금요. 나는 많이요. 그래, 그래. 아버지 일터가 궁금한 건 다 비슷하지. 그럼 오늘 실컷 구경해 봐라. 아버지가 얼마나 멋진 일을 하는지 말이야. 자네 아이들 구경시켜주고 들어와서 간식도 먹이게. 비서가 애들 좋아할 만한 것들을 사놨다고 하니 먹고 남은 건 챙겨가고. 아유, 사모님, 정말 제가 해드리는 게 없는데 자꾸 이렇게 챙겨주시기만 하면 어쩌십니까? 자네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해줘야 할 게 더 있나? 그냥 나 좋자고 하는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말어. 감사합니다, 사모님.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사모님께서는 저와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안정된 일자리와 넉넉한 봉급으로도 모자라서 저를 그냥 부리는 일꾼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심지어 식구로 생각해 주시더라고요. 부잣집에 일을 다니면서 별별 일을 다 겪어본 저로서는 그런 사모님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저희 아이들을 걱정하고 챙겨주시며 할머니라는 존재를 몰랐던 저희 아이들에게 할머니의 역할을 자처해 주셨습니다. 엄마 아빠가 둘 다 고아라 할머니의 사랑을 몰랐을 아이들은 처음 생긴 할머니가 좋은 건지 그 뒤로도 자꾸만 성북동에 가고 싶다며 저를 조르곤 했죠. 처음에는 괜히 아프신 사모님께 누가 될까 싶어 아이들을 말렸던 저였지만 언젠가부터 사모님이 더 저희 아이들을 기다리시는 듯한 모습에 저도 부담을 잊고 아이들을 자주 데려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아이들은 성북동 집에서 공부도 하고 사모님의 말동무도 되어드리며 친할머니와 손주들처럼 잘 지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저도 뿌듯하고 행복했죠. 아내가 없는 빈자리를 사모님이 채워주시는 기분마저 들었거든요. 그렇게 행복한 시절이 오래도록 갔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애석하게도 사모님은 저희의 곁을 오래 머무시지 못하셨습니다. 이미 저희와 만나기 전부터 암으로 투병 중이셨던 사모님께서 고령으로 결국 암을 이겨내지 못하시고 몇 년 뒤 돌아가시고 마셨거든요. 저와 아이들 모두 사모님의 죽음에 안타까움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가족이라도 된 듯 마치 어머니를 보낸 것 같은 상실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사모님께서 가족이 아닌 제게도 유언을 남기셨다는 겁니다. 용진 씨, 나 죽거든. 이 열쇠를 들고 땡땡은행 금고에 가봐. 꼭 잊지 말게. 그렇게 사모님이 제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을 듣고 제가 이 은행에 찾아오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절차를 거쳐 혼자 금고를 확인하게 된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열쇠를 철제 상자 안에 꽂았습니다. 잘 다듬어진 열쇠가 한치 어긋남 없이 들어가며 저는 드디어 금고 안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정말 상상도 못한 것이 들어 있었어요. 사모님이 제게 남기신 금고 안에는 무려 현금 다발 10억과 몇 장의 편지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뭔지 알 수 없었던 저는 돈은 둘째치고 서둘러 편지를 확인해야만 했어요. 용진 씨, 자네가 이 편지를 보고 있다면 이미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지금 당황스럽고 무척 난감할 테지만 내 이야기를 전할 길이 이렇게밖에 없었다는 걸 조금은 이해해 주기를 바라네. 그동안 자네 앞에서 진실을 밝히지 못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 내가 조금만 더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면 사실을 알리고 자네와 좀 더 터놓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늙은 노인 내가 용기가 없어서 그동안 긴 죄책감에 시달려 왔다는 것만은 알아주기를 바라네. 어쩌면 내가 몹쓸 병을 얻은 것도 다 내 죄 때문인지도 모르겠네. 자네가 다치고 자네의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했던 그 사고는 내 운전기사가 벌인 사고였네. 내 운전기사로 일한 지 얼마 안 됐던 이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내게 되었다네. 그 일로 인해서 나도 크게 다쳐 1년간 의식 없이 누워 있어야 했고 다시 깨어나서야 뒤늦게 자네와 자네 처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알게 되었네. 미안하다 사과를 할 새도 없이 사고는 수습되었고 나는 자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할 길이 없었어. 사고가 내 탓은 아니라 하지만 내 사람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니 어떻게 나한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나.
나야 어차피 몇 년 더 살아봐야 의미 없는 노인이지만 자네들 같이 창창한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내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어. 그래서 어떻게라도 자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네. 그렇다고 내 도움을 자네가 어줍잖은 동정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기를 바랐어. 그래서 자네의 지인들을 수소문해서 없던 정원사 자리까지 만들었네. 이유를 알고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라도 자네를 돕고 싶었던 내 진심은 부디 알아줬으면 좋겠네. 그렇게 자네가 집에 들어오고 나도 마음이 한결 편했다네. 얄팍한 내 죄책감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자네가 보여준 진심과 정성이 내게도 느껴졌거든. 거기다 밝고 명랑한 아이들 덕분에 나도 잃었던 웃음을 잠시나마 되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 도움이 되려고 시작했던 일이 되려 내가 도움을 받게 되었지 뭔가. 자네에게는 늘 미안하고 고마웠네. 그래서 내가 떠나는 길 자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 이렇게 금고를 남기니 이제는 돈 걱정 없이 부디 아이들과 편히 지내기를 바라네. 사모님. 사모님의 편지를 읽으며 저는 눈물만 쏟아졌어요. 사모님 탓도 아닌데 죄책감을 가지셔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사모님이 안타까웠고 어쩌면 몹쓸 암도 그렇게 얻으신 건 아닌가 싶어 되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제게 미안하셨던 사모님은 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저를 정원사로 불러들이셨고 저와 아이들을 돌봐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떠나실 때에는 저와 아이들의 새 출발을 위해 이런 큰 돈까지 남기셨던 거죠. 생각지도 못한 사모님의 유산에 저는 감사함과 죄송함을 느꼈습니다. 차라리 진작 사실을 알고 사모님을 용서한다고 말씀드렸으면 좋지 않았을지 끝까지 죄책감에 괴로우셨을 사모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더군요. 저에게 이런 큰 돈까지 남기신 그분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그분을 옆에서 봐온 저로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용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사모님이 남기신 돈을 감사히 받기로 결정했죠. 아마 사모님은 저보다도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셨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엄마 없이 자라야 할 아이들을 안타깝게 여기셨던 사모님이셨기에 아이들을 위해서 뭐라도 해주고 싶으셨겠죠. 그래서 저도 사모님의 그런 유지를 받들어 아이들을 위해 그 돈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저는 아이들과 지낼 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번 엎어졌던 내 집 마련의 꿈을 사모님 덕분에 드디어 이루게 되었던 거죠. 다행히 아이들은 새 집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저도 그 모습에 한결 마음이 놓입니다. 아내와 사모님이 남겨주신 귀한 유산들로 저와 아이들도 앞으로는 더는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저와 아이들의 새 출발을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